다음 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방증일 텐데 우선 정부가 의도하는 목표와 배경을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땅에 짓는 아파트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사유지인 민간 택지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정하기 마련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분양 가격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랐습니다. 같은 시점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허구가 한계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 억제를 후분양제로 피해간다는 지적도 이런 판단의 배경입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서울 분양가는 평균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기존 10억 원 내외로 공급되던 아파트가 7억 원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건데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시세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상한제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과 함께 분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분양 수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춰서 조합의 수익성이 확 내려가. 분양가 상한제 상당히 고민이 많죠.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야지. 이익을 최대한 내야 조합원들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모색해봐야죠. 강남구 삼성동의 이 재건축 단지는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하다가 다시 선분양으로 되돌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했다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선분양 때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 총회에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해서 총회 결의를 받자. 이렇듯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단지마다 고민이 깊어지자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려는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분양가를 많이 못 받으니까 수익이 줄어들으니까 건방사세죠. 한국감정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올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오름세가 멈추거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환진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앞서 리포트 보니까 이 재건축 조합들마다 아무래도 긴장감이 꽤 있는 모습인데 네. 이 조합 측에서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적용 시점입니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처럼 관리 처분인가 전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주나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사실 분양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시세보다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다만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고 너도 나도 청약에 뛰어들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가점이 상당히 높은 청약자들만 당첨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또 재건축 조합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분양도 미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나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상한제의 결국 목표죠. 서울 집값 안정. 이게 가능할까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새 집 공급이 줄면서 기존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들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연기되거나 또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신축한 지 3, 4년 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상한제 적용으로 서울 집값이 1.1%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 측은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이 줄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 그러니까 즉 아파트를 더 사려는 수요도 줄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혹은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경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매운동, 여행 중단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반일 감정이 커지자 일본 측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가 한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후폭풍이 예상 이상이라며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지 않는 불화수소의 경우 대표적인 모리타 화학공업이 이르면 올해부터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이 완제품을 중국 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출 규제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도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할 계획입니다. 일본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국산화와 대체 공급망 확보로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와 우회 수출 모색 기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우리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최근 이런 일본의 행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일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한일 갈등이 소강 국면이 됐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근거가 뭡니까? 네, 일본에 한국 추가 때리기가 없고 또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속도 조절 단계일 뿐 유화 국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확전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임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한 방송에서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중단하지 않았고 다만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을 뿐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정부가 교육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일본을 겨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들이 연계전공 또 융합전공을 새롭게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비와 또 부품 장비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추가 카드로 지목되는 게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사실 여기에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단 말이죠. 관련해서는 소식 없었습니까? 네,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동맹국에게 직간접적으로 파병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 발표문에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시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에 띄는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이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석인데 어떤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4일에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는데요. 오늘 은성수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과 경제 전쟁 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겠지만 방점을 혁신에 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은성수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1984년에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과장, 국제금융정책관을 역임했고 2011년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한일, 한중 통화수화프 확대 체계를 이끌어내는 등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안정적으로 대처한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또 그간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첫 여성 공정위원장인 조성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후 지난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명된 바 있는데요.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립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학 1년 후배로 경제 문제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또 주목할 만한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는데요. 외교부 강경화, 국토교통부 김현미,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 등은 유임됐습니다. 한편 이 밖에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 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 대형 은행이 판매했던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S가 대형 손실을 입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00억 원 넘게 팔렸는데 어느 상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은행이 올 3월부터 판매한 독일 금리 연계 상품 설명서입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인데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이 마이너스 0.2% 손실 기준점에서 0.1%포인트씩 금리가 떨어질수록 원금의 20%씩 추가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이너스 0.5%로 떨어지면 원금의 60% 손실, 마이너스 0.7%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5%대라서 원금의 60%를 손실볼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파르게 금리가 반등해 마이너스 0.2% 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 현 시점에서 금리가 반등할 여지가 적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 투자금만 126억 3,800만 원이고 특히 10월과 11월에 846억 6천만 원 만기 금액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파생 상품을 올 3월부터 7월까지 총 1,254억 6,4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뿐 아니라 영국 국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영국 CMS 금리에 연동된 파생 상품도 팔았습니다. 담당 책임자인 정모 부행장보는 자산관리 업무에서 직무 배제가 됐는데 은행 측은 이번 사안을 맡은 태스크포스 팀에 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대형은행인 KB 하나은행도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와 연동한 파생 상품을 3,800억 원 규모로 팔았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앞서 보신 파생결합증권, 이 DLS라는 이름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인데 꽤 유명한 금융상품이 하나 있죠. 바로 ELS입니다. 두 상품 모두 특정 숫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을 내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여기서 ELS는 코스피 같은 특정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상품이고 DLS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보셨던 금리 그리고 원유나 금,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으로도 이 DLS를 만들 수 있습니다. ELS나 DLS 같은 연계증권 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박규준 기자가 보도했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초로 돌아가면 이 금리가 당시 3%대였는데 채권 금리가 꾸준히 오랫동안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3월쯤 이쯤인데요. 여기서부터 0.1%대에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보였고 비슷한 구간에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이 상품의 손실 기준선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2%로 설정된 이유입니다.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 거죠.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 구간부터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지금은 손실 구간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도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 전 세계적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가격이 최근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원유 DLS 가입자들이 손실을 보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기나 조기 상환 시점까지 이 가격이 잘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가입할 당시에는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겠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 변화의 폭 또한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뻔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자동차 노조에 파업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노조는 여름 파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에 이어 한국-GM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통상임금, 정년 연장,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꼽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합법적 파업의 조건을 갖춘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진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신차로 시장을 공략하려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 하반기 그랜저 등을 시작으로 내년 여름 새로운 카니발을 선보이는 등 역대 최다 신차 출시로 자동차 업계의 슈퍼사이클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GM 역시 다음 달 대형 SUV 트래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기에 적소에 차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조가 사측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몇 년간 힘든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약진할 수 있는 구동력 자체가 꺾이는 거죠. 대외 환경에 이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내부 요인 극복이라는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이게 의무적으로 붙는 기간이 끝나는 60세쯤 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받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기준 60세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붓기로 결정한 사람은 총 48만 명가량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 부르는데 5년 전인 2014년에는 16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0만 명을 넘긴 뒤 최근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근데 이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이거나 또 10년은 채웠지만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체 가입자의 한 2.3% 정도에 해당하는 아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가입하는 사람, 즉 임의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등이 주로 가입하는데 지난 4월 말 기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연금을 위해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미리 받으려는 조기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60만 명에 육박했는데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번엔 미중 경제 분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속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공격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인아 기자가 그간의 진행 과정과 새로운 움직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막대한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해 통상 압력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년 전 8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다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한쪽에선 무역 협상을, 한쪽에선 관세를 통한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잠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농산물 수입 약속을 어겼다면서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 규모의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를 용인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제품의 가치 경쟁력을 높여 미국의 관세 부과를 일정 부분 무력화시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은 환율을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또 다른 카드로 스마트폰과 TV, 전기차 등 산업계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이 막히면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전까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산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 센칸쿠 열도 분쟁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지만 일본이 호주나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격에 미국은 오사카 휴전 합의 때 약속했던 화웨이 거래 허가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국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교역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관심사는 이 G2의 패권 전쟁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가면서 서로 보복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이게 우리 경제엔 좋을 게 없는 소식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대중국 수출입니다. 예. 특히 이 중 상당수가 반도체 같은 중간재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올릴 것으로 예고했죠. 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제품이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로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 원화도 이 위안화에 동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평가절하돼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불안해지겠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하고요.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정인아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것, 이번 조치는 전략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토류를 중국이 무기화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아울러서 과거 사드 사태 때 우리가 경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처럼 지금은 미국을 겨냥해서 히토류가 무기화됐지만 외교 안보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히토류를 전략적 무기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도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상황이 마치 미국과 중국이 폭탄을 손에 쥐고 심지에 불을 붙인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예. 심지가 다 타버리면 폭탄이 터져버리겠죠. 관세 폭탄이라든지 위안화 평가 절하, 히토류 수출 제한, 화해 제재까지 이런 조치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거나 경고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무역 교역량이 감소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로 보내는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당장 어떤 품목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불확실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옥죄겠다는 의도입니다.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은 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더위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경보 수준으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불쾌감도 80 이상을 넘으면서 종일 꿉꿉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편 높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열기가 쌓여가면서 주말 동안에도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9호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해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9호 태풍 렉기마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일부 지역은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쪽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밤낮 없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내륙에는 소나기가,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